중국 경기 둔화 앤드 위안화 약세, 한국 경제 영향 심층 분석. 중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은 4%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7에서 8%를 기록하던 나라입니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자본 유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가장 먼저 긴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경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둘째, 위안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 경제와 자산 시장에 미칠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 30분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중국 경제 현황 진단.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4.2%입니다. 이게 낮은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0년 중국 성장률은 10.6%였습니다. 2015년에도 7.0%를 기록했죠. 2020년 코로나 직후에도 8.4%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대입니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2%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를 보겠습니다. PMI는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52 기준선이죠. 50 이상이면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합니다. 2025년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3입니다. 6개월 연속 50 아래입니다. 제조업이 수축하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에버그란데, 컨트리 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2021년 대비 평균 20% 하락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실제로 소비 지표를 보면 회복이 더딥니다.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8%였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청년 실업도 심각합니다. 공식 통계로는 16에서 24세 실업률이 21.3%입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계를 일부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졸자가 매년 1,100만 명 이상 쏟아지는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출도 문제입니다. 2025년 중국 수출 증가율은 2.1%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는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말이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도 폭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약 100조 위안, 우리 돈으로 2경 원에 달합니다. GDP의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방정부들은 토지 매각으로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도 장기 리스크입니다. 2024년 중국 인구는 14억 9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보다는 높지만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를 돌파했습니다. 10년 후에는 25%를 넘을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다층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청년 실업, 지방 부채, 인구 감소, 수출 둔화,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 2 위안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 이제 위안화 약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위안화는 달러당 7.32 위안입니다. 2년 전인 2023년에는 6.80 위안이었습니다. 약 7% 하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원인, 경기 둔화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통화가 약해집니다.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위안화 수요가 줄어들고 가치는 떨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입니다. 중국은 1년 만기 LPR이 3.1%입니다. 차이가 2%포인트 이상 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 돈을 두면 3% 이자를 받습니다. 미국에 두면 5% 이자를 받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선택합니다.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위안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세 번째 원인,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위안화 약세를 부추깁니다. 부동산 기업 디폴트가 계속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중국 자산에서 빠져나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매도하고 달러로 갈아탑니다. 네 번째 원인, 수출 경쟁력 유지 전략입니다. 이건 중국 정부의 의도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 보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단 급격한 하락은 막습니다. 7.00에서 7.35 사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티 플로트, 관리 변동환율제라고 부릅니다. 완전 자유 변동도 아니고 완전 고정도 아닙니다. 중간 지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 규제, 대만 문제가 얽혀 있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단기적으로는 7.50 위안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고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쓰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꺾이고 위안화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남습니다. 인구 감소, 부동산 위기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 타격.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약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무역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240억 달러입니다. 전체 수출의 19.7%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어떤 품목을 수출할까요? 첫째, 반도체 약 300억 달러입니다. 둘째,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약 200억 달러. 셋째, 석유화학 제품 약 150억 달러. 넷째, 철강 약 100억 달러. 다섯째, 2차 전지와 배터리 약 80억 달러. 한국 제조업의 핵심 품목들 모두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듭니다. 중국 제조업이 위축되면 전자부품 수요도 줄어듭니다. 건설과 인프라 투자가 감소하면 철강 수요도 감소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 배터리 수요도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3.2%입니다.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PC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석유화학도 어렵습니다. 중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한국산 수입을 줄였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입니다. 수입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기업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줄면 전체 실적이 악화됩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입니다. 2025년 한국 제조업 고용이 전년 대비 2.1% 감소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요인이 크게 깔려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 약화입니다.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 제품이 싸집니다.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철강이 톤당 1000달러라고 합시다. 중국 철강도 톤당 1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위안화가 10% 약세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철강은 달러로 환산하면 900달러가 됩니다. 한국 철강은 그대로 1000달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산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가격 경쟁력 약화입니다. 실제로 제3국 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화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과 중국은 수출 경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통화를 약하게 가져가면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를 약하게 유지할 유인이 생깁니다. 실제로 2025년 원달러 환율은 135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2023년 평균인 13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약세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수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생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파트 4 산업별 영향 분석. 이제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SMIC 같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은 아직 한국보다 낮지만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도 변수입니다.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간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한국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로컬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BYD, 니오, 샤오펑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7%에서 2025년 2%대로 급락했습니다. 배터리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CATL 같은 중국 기업이 세계 1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추격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산 수입 필요성이 급감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설비는 가동률을 낮추거나 폐쇄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철강 산업도 어렵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사들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이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중국도 빠르게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을 보겠습니다. 조선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한국은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중국이 막대한 투자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비재와 서비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화장품,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소비 둔화로 한국 소비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 같은 정치적 요인도 항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파트 5 위기 속의 기회 2,500만 2,800. 지금까지는 주로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수출 다변화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른 시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동남아가 유망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거대한 시장입니다. 인구 14억 명, 경제 성장률 6%대 중동과 아프리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 UAE는 탈석유 경제로 전환하며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도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트렌드로 선진국 시장이 다시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산업 재편입니다. 중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공정에 집중합니다. 3나노, 2나노 같은 영역은 아직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친환경 철강, 고강도 특수강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전환이 성공하면 중국과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회는 리쇼어링입니다.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동남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고용과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회는 신산업 선점입니다. 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같은 신산업에서 한국이 기회를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선택과 집중으로 키우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6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대응 전략 2,800만 2,930.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입니다. 첫째, 중국 노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유 주식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 다변화를 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남아, 인도, 북미 시장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화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신산업 기업을 주시해야 합니다. AI, 바이오, 차세대 2차 전지 등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분야를 차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기술과 품질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급망을 재편해야 합니다. 중국 집중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동남아,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세제 혜택 같은 정책들을 발빠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협입니다.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원화 약세 압력,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함께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 산업 고도화, 신시장 선점, 이 세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 감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위기는 산업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도 기업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 경제의 부상과 그 속에서 한국에게 열리는 기회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